세계 조선업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던 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이 단 몇 년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2개 초대형 조선소가 동시에 멈췄고 67조 원이라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 큰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세계 점유율 59%를 자랑하던 1등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손가락만 한 용접봉 하나가 이 모든 것의 방아쇠였습니다.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충격을 말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현장에서 먼저 났습니다. 중국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에 걸쳐 있던 12개의 초대형 조선소가 거의 동시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크레인은 녹슬기 시작했고 수만 개의 헬멧이 창고에 쌓였습니다. 18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서울시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돈의 규모였습니다. 건조 중이던 선박들의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6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돈이면 서울 강남 아파트 하나만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붕괴였습니다. 중국 조선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맹렬하게 성장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조선소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201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만든 배 대부분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벌크선은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원자재를 대량으로 나르는 배입니다. 컨테이너선은 우리가 해외 직구로 주문한 물건들을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이런 배들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쉽게 말해 큰 상자에 물건을 담아 나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배들의 이윤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덩치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지 정작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배,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는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부가 가치 선박의 대표 주자가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의 줄임말로 천연가스를 극저온으로 냉각해서 액체로 만든 것입니다. 이걸 싣고 다니는 배는 일반 화물선과 차원이 다른 기술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기술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선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수조 원짜리 배를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계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위약금 폭탄을 맞은 조선소들은 자금난에 빠졌고 도미노처럼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59%라는 화려한 점유율 뒤에 숨겨진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59%. 이 숫자만 보면 중국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등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그 답은 점유율이라는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점유율은 배의 척수나 톤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척수는 배의 대수이고 톤수는 배가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모든 배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1000억 원짜리 벌크선 10척을 만드는 것과 3000억 원이 넘는 LNG선 한 척을 만드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이익을 남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중국은 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배를 대량으로 찍어내며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가격을 후려쳐서 수주를 따냈습니다. 수주란 배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전략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가 수주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끊기거나 경쟁이 심해지면 바로 적자로 돌아섭니다. 둘째, 기술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쉬운 배만 만들다 보니 어려운 배를 만들 역량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점유율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대신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했습니다. LNG선, LP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같은 배들입니다. 해양 플랜트는 바다 위에서 석유나 가스를 뽑아내는 거대한 시설물입니다. 이런 배들은 기술 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LNG선은 한국 조선업의 핵심 무기가 됐습니다. 전 세계 LNG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한때 87%까지 치솟았습니다. 카타르, 호주, 미국 등 주요 LNG 수출국들이 배를 주문할 때 한국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납기 준수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납기 준수란 약속한 날짜에 배를 완성해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도 이 시장을 넘봤습니다. LNG선 한 척만 수주해도 큰 돈이 됩니다. 중국 정부는 조선업의 고도화를 선언했고 국영 조선사들의 LNG선 건조를 지시했습니다. 선진 기술을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계도는 라이선스로 사오고 장비는 수입하고 엔지니어는 스카우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이 자신감은 곧 오만이 됐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LNG선의 핵심 기술은 후자에 속했습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가장 비싼 방법으로 배우게 됩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의 약자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냉각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액체로 만들어야 배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극저온 상태를 바다 위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하 163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인 남극 내륙의 최저 기온이 영하 89도 정도입니다. LNG 저장 탱크 안은 그보다 74도나 더 춥습니다. 가정용 냉동실이 영하 18도 정도니까 그보다 9배나 더 차가운 셈입니다. 일반적인 금속은 이 온도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철강 재료에는 취성 파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취성이란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휘어지지 않고 바로 부러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온도가 극도로 낮아지면 철이 마치 유리처럼 바스러집니다. 휘어지거나 늘어나는 대신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LNG선을 만들려면 이 취성 파괴를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재료와 공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만든 LNG선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후동 중화조선에서 건조한 LNG 운반선이 호주 항만에서 구동계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중국으로 견인된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례적으로 긴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산 LNG 운반선의 기술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결과가 됐습니다. LNG 저장 탱크는 여러 겹의 단열재와 특수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열재는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재료입니다. 이 탱크를 배 안에 설치하고 모든 이음새를 완벽하게 밀봉해야 합니다. 작은 틈새라도 생기면 가스가 새어나오거나 더 심각한 경우 탱크 전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바로 용접입니다. 탱크의 금속 판들을 이어붙이는 용접 부위가 영하 163도에서도 견뎌야 합니다. 일반 용접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극저온에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도 깨지지 않는 특수 용접봉이 필요합니다. 이 극저온 용접봉은 전 세계에서 소수의 업체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HD 현대와 일본의 몇몇 기업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쌓아온 기술입니다. 설계도만 봐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이 장벽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용접봉 정도야 사오면 되고 용접 기술자도 교육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바로 그 용접 부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LNG선의 운명을 결정지은 건 고작 손가락만 한 막대기였습니다. 극저온 용접봉, 겉보기엔 평범한 금속 막대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용접봉의 성분 배합부터가 핵심 기밀입니다. 어떤 금속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 극저온에서의 성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 딱딱하면 깨지고 너무 무르면 강도가 부족합니다. 그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제조 공정도 까다롭습니다. 용접봉을 코팅하는 피복제의 두께, 건조 온도, 보관 습도까지 모든 조건이 정밀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피복제란 용접봉 겉면을 감싸는 재료로 용접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용접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노하우는 매뉴얼에 적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HD현대는 1980년대부터 이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실패한 용접봉을 분석하고 배합을 바꾸고 다시 테스트하고 이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해서 지금의 기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은 이 시간을 건너뛰려 했습니다. 기술을 돈으로 사려 했고 인력을 스카우트하려 했습니다. 일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핵심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축적된 경험과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조 중이던 LNG선의 탱크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몇 군데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곳에서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용접 부위가 극저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업계에 퍼졌습니다. LNG선을 주문한 선주들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선주란 배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합니다. 배 한 척 가격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가스를 누출하거나 탱크가 파손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타르의 대형 에너지 기업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에 맡긴 LNG선 계약을 전면 취소하겠다고요. 이것이 대탈출의 시작이었습니다. 카타르의 계약 취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듯 다른 선주들도 줄줄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그리스, 일본의 해운사들이 중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대탈출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주들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주문하면서 막대한 선수금을 지급했습니다. 선수금은 배를 만들기 전에 미리 내는 돈입니다. 보통 계약 금액의 20%에서 30%를 선수금으로 냅니다. 수천억 원짜리 LNG선이면 수백억 원을 먼저 낸 겁니다. 이 돈을 받은 조선소가 배를 제대로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선주 입장에서는 배도 못 받고 돈도 날리고 사업 계획도 틀어집니다. LNG 운반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배가 없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카타르에서 가스를 실어오기로 했는데 배가 없으면 계약 위반이 되니까요. 중국 조선소들은 계약 취소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공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하고 결함을 보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누가 결함이 발견된 배에 거액을 태우고 싶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사고가 나면 돈 문제를 넘어서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LNG 선사들은 중국을 건조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일본 등의 선사들이 중국 조선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비선호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돈은 중국에서 빠져나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 취소된 물량 상당수가 한국 조선소로 넘어왔습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대여급 수주를 잇따라 따냈습니다. 특히 카타르 에너지와 맺은 계약은 약 24조 원 규모로 국내 조선업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갑자기 일감이 넘쳐났습니다. 생산 능력의 한계까지 밀려오는 주문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향후 4년치 일감이 한꺼번에 확보됐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슈퍼사이클이란 업황이 아주 좋은 시기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중국 조선소들은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받아놓은 선수금으로 자재를 사고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계약이 취소되면서 그 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써버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결국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몰락이 곧 한국의 행운이었을까요? 일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가 자멸했으니 반사 이익을 얻은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진짜 경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용접 공정의 상당 부분이 이미 로봇으로 대체됐습니다.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매번 똑같은 품질의 용접을 해내죠. 중국은 값싼 인건비로 승부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피곤하면 실수합니다.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들쭉날쭉합니다. 대량 생산에서는 이 편차가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자재 국산화율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자재 국산화율은 90%를 넘습니다. 기자재란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과 장비를 말합니다. 반면 중국은 50% 수준에 그칩니다. 국산화율이 높으면 원가를 낮출 수 있고 품질 관리도 수월합니다.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사와야 하면 가격도 비싸고 납기도 불안정해집니다. 세 번째는 축적된 노하우입니다. LNG선을 30년 넘게 만들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해결해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어떻게 예방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투자하고 연구하고 실패하면서 쌓아온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품질 검증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LNG선은 극저온 테스트를 거의 100% 통과합니다. 불량률이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반면 중국산은 불량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 차이가 선주들의 선택을 갈랐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들뜨지 않습니다. 이 호황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고 다음 경쟁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술에 투자합니다. 멈추면 따라잡히니까요. 용접봉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을 기다리는 더 큰 파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해사기구, 영어로 IMO라고 불리는 기관의 환경 규제입니다. IMO는 전 세계 해운업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유엔 산하에 있으며 선박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듭니다. 2023년부터 탄소 집약도 지수, 줄여서 CII라는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항하는지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CII 등급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 A가 가장 좋고 E가 가장 나쁩니다. 문제는 3년 연속 D등급이나 1년 이상 E등급을 받으면 운항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멀쩡해도 환경 등급이 낮으면 주요 항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규제 기준은 해마다 강화됩니다. 2023년에는 5% 감축, 2024년에는 7%, 2025년에는 9%, 2026년에는 11%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갈수록 기준이 높아지니 기술력 없는 배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더 큰 변화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IMO는 2027년부터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배는 그만큼 돈을 내야 합니다. 친환경 기술 없이는 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규제를 맞추려면 친환경 엔진이 필요합니다. 기존 선박은 대부분 중유를 연료로 씁니다. 중유는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같은 기름입니다. 싸지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새 규정을 맞추려면 LNG, 메탄올,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를 쓰는 엔진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앞서 있습니다. LNG 이중연료 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다수 건조했습니다. 이중연료 엔진이란 LNG와 기존 연료 둘 다 쓸 수 있는 엔진입니다. 메탄올 추진선도 만들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엔진 개발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제재까지 더해졌습니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배를 운영하면 미국 항구에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겁니다. 중국 조선업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어려운 시기는 이제부터일지도 모릅니다. 67조 원의 증발, 12개 조선소의 동시 셧다운, 18만 명의 실직.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기본을 무시한 성장의 끝은 허망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취했습니다. 점유율 숫자에 도취됐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속이 텅 빈 성장이 있었습니다. 쉬운 배만 만들면서 양적 성장에만 집중했고 기술력이라는 내실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쉬운 길만 가면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중국은 쉬운 배만 만들면서 기술 축적을 게을리했습니다. 어려운 배에 도전했을 때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35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을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셈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묵묵히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당장 수익이 안 나도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초격차입니다. 초격차란 경쟁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벌려놓은 격차를 말합니다. LNG선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 친환경 선박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위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교훈은 조선업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산업,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덩치만 키우는 성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술과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진정한 1등은 숫자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점유율 59%라는 숫자가 무색하게 무너진 중국과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잡은 한국, 이 대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한국 조선업이 영원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중국이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멈추면 따라잡힙니다. 지금의 우위를 유지하려면 계속 달려야 합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다음 추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중국 조선업의 몰락은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기본기 없이 덩치만 키운 성장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당장은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실패가 곧 한국의 영원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기술 우위는 유지하는 만큼만 지속됩니다. 쉬는 순간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조선업을 위협할 새로운 경쟁자는 누구인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조선업의 초격차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글로벌 산업의 흐름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